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예민해진다. 젊을 때는 사람을 넓게 두는 것이 유능함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넓이가 결국 짐이 된다. 특히 가장 먼저 잘라내야 할 유형이 있다. 바로 정서적 기생자다. 이들은 도움을 받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시간을 빨아먹고 감정을 잠식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선택하지 않는다. 타인의 에너지가 더 쉽기 때문이다. 니체는 타인을 떠받치며 살아가는 존재는 결국 자신의 삶을 버린다고 말했다. 정서적 기생자는 이런 버림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인간이다. 겉으로는 힘든 상황을 토로하며 공감을 구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변화할 의지도 책임질 마음도 없다.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을 떠받쳐줄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고갈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들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상담을 요청하지만 실행은 없다. 감정을 풀어놓지만 정작 감정을 관리할 생각은 없다.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하기보다 다음에도 해줄 거지라는 태도가 더 강하다. 심지어 상대가 지쳐 거리두기를 시작하면 나를 버렸다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피해자 역할을 통해 상대의 죄책감을 통제하려는 방식이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혼란을 내 안으로 들이는 순간 나는 그 혼란을 대신 살아내게 된다고 했다. 정서적 기생자를 가까이 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이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마음이었지만 어느 날 눈을 뜨면 상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이상한 의무감에 얽매인다. 문제를 해결해줘도 고요는 오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다시 당신을 호출한다.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이 패턴은 끝나지 않는다. 일상에서 이 기생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대화를 마친 뒤 내 마음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가 아니면 퍼올려 뿌려버린 느낌이 드는가. 정서적 기생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흔적은 피로다. 이 유형을 멀리하기 위한 해법은 화려하지 않다. 장황한 설명도 필요 없다. 지금은 도울 수 없어. 단호한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정서적 기생자를 끊는 일은 잔혹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그들의 끝없는 필요를 감당하다 보면 결국 당신의 삶이 공백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쏟아부은 만큼 돌아오는 관계만 남겨라. 소모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인생을 태울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을 마주친다. 본인의 선택으로 빚어진 결과조차 모두 세상 탓으로 돌리는 인간. 겉으로는 불쌍해 보이지만 가까이 할수록 주변을 잠식하는 존재가 바로 영원한 피해자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비참함을 방패로 쓰는 인간을 조심하라고 했다. 이 유형의 사람은 그 말의 전형이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 대신 누군가에게 감정적 책임을 떠넘긴다. 조언을 해줘도 실행하지 않고 해결해줘도 새로운 불평을 끌어온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이나 변화가 아니라 타인의 연민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 말은 겸손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황 설명은 길지만 본인의 선택은 빠져 있다. 도움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베푸는 일에는 서툴다. 심지어 당신이 지쳐 거리를 두면 또 버려졌다고 말하며 죄책감을 자극한다.
에피쿠로스는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간은 어떤 이유로도 곁에 둘 필요가 없다고 했다. 영원한 피해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당신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 그들은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전가한다. 결국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대신 떠안는 사람이 된다. 일상에서 이들을 구별하는 법은 단순하다. 실패나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이 처음 꺼내는 말이 무엇인지 들어보라.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환경이, 운이로 시작한다면 이미 답은 나왔다. 책임을 지는 인간은 변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은 평생 그대로다. 이 유형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나 위로가 아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들의 냉소와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다. 곁에 머물수록 당신도 비슷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변명 저장소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관계가 분명해진다. 그중 가장 먼저 잘라야 할 존재가 바로 끝없이 피해자로 남는 인간이다. 어른이 될수록 또렷하게 보이는 인간 유형이 있다. 겉은 친절하고 말은 부드럽지만 속은 철저히 계산기로 움직이는 사람. 관계의 목적이 교감이 아니라 이득인 인간. 바로 이기적 전략가다. 에피쿠로스는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멀리하라고 했다. 이 전략가형 인간은 평온을 가장 빠르게 붕괴시키는 부류다. 그들은 정보를 모으고 약점을 체크하고 상대의 감정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 칭찬조차 전략이고 침묵조차 계산이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대화가 이상하게 피곤하다. 감정이 아니라 타산이 흐른다. 기쁨을 나눠도 진심이 없고 실패를 털어놓으면 어딘가 우월감이 묻어난다. 당신이 잘 되면 경계하고 당신이 흔들리면 내심 안도한다. 니체는 창조하지 못하는 인간은 비교로 살아간다고 했다. 이기적 전략가가 바로 그 비교의 산물이다. 원하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 위에 서는 관계다. 그래야 자기 존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유형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관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얻으면 그들은 잃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결국 주변 사람을 모두 경쟁자로 만들어버린다. 이들을 구별하는 법은 간단하다. 말은 친절하지만 감정이 없다. 관계는 가깝지만 따뜻함이 없다. 그리고 모든 소통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 흔적이 남는다. 대응은 단순하다. 거리를 두고 사적인 정보를 넘기지 말고 기대를 하지 않는 것. 이기적 전략가는 조용히 관계를 오염시킨다. 가까이 할수록 당신도 계산되는 인간이 된다. 어른이 될수록 유난히 눈에 띄는 부류가 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확신에 찬 태도, 능력 있어 보이는 포장.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금세 드러난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인간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취약한 자기애형이라고 부른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은 자존감이 약해 남을 낮춰야 겨우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말투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비난이고 농담이라며 던지는 말 속에는 은근한 공격이 숨어 있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빛나지 못할 때 옆 사람의 불을 끄려 한다고 말했다. 가면형 우월주의자가 바로 그 모습이다. 타인의 성취는 반드시 축소하고 약점은 은근히 강조하고
상대를 서열화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그들의 우월감은 실력이 아니라 타인의 후퇴에서 만들어진다. 이들과 가까우면 이상한 변화가 생긴다. 아무 문제 없어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평범한 실수도 큰 결함처럼 여겨진다. 그들의 말투는 버릇처럼 상대의 기준을 흔들며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침식시킨다. 에픽테토스는 남의 판단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혼은 그에게 종속된다고 했다. 가면형 우월주의자와 오래 있으면 바로 이 종속이 일어난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란다. 맞서 싸울 필요도 없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유형은 변하지 않는다. 남을 낮춰야 자신을 유지하는 구조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이다. 그러니 설득도 대화도 기대하지 마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자신의 자존감과 판단력을 지키기 위해 멈추고 끊고 멀어지는 것. 살다 보면 이상하게 편한 관계가 있다. 내가 도와주면 잘 받아들이고 부탁하면 고맙다 하고 겉으로는 온순하다. 문제는 그 친절이 일방적일 때 드러난다. 받는 건 자연스럽고 주는 건 서툴고 책임은 늘 다른 사람에게 흩어지도록 설계된 인간. 바로 일방적 수혜자다. 이들은 겉모습이 얌전해 경계심이 잘 생기지 않는다. 대놓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신 미안한데 혹시 가능하면 같은 말투로 상대의 배려심을 자극한다. 한 번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인다.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은근히 타인에게 넘기고 실패하면 상황 탓과 주변인 탓을 자연스럽게 섞어낸다. 니체는 자기 삶을 타인에게 기대는 자는 결국 타인까지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일방적 수혜자는 바로 이런 무너짐을 조용히 만들어낸다. 겉으로는 순한데 실제로는 당신의 시간과 책임을 서서히 흡수하는 존재다. 이들의 위험성은 공격성이 없는 데 있다. 갈등이 없으니 눈치채기 늦고 눈치챘을 때는 이미 내 시간이 그들의 일로 채워져 있다. 도와준 만큼 돌아오지 않고 도와준 만큼 기대가 커진다. 그리고 당신이 한 번 거절하면 미묘한 서운함을 드러내며 죄책감을 던진다. 일상에서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본인이 누군가를 돕는 장면이 거의 없다. 책임을 함께 나누기보다 그래도 너가 더 잘하잖아 라는 말로 슬쩍 넘긴다. 겉보기엔 부드럽지만 구조적으로는 타인의 헌신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인간이다. 대응은 복잡하지 않다. 요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없는 도움은 거절하며 반복되는 요구는 습관으로 굳기 전에 차단하는 것. 일방적 수혜자는 악의가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착취에 가깝다. 당신의 친절이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멈추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받기만 하는 인간은 결국 무너지고 그 무너짐의 비용을 주변 사람이 치르게 된다. 그 부담을 당신이 떠맡을 이유는 없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피곤한 유형은 노골적인 악인이 아니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말끝마다 미세한 비난, 은근한 조롱, 묘한 불편함을 심어놓는 인간이다. 바로 숨은 공격자다. 이들은 정면 충돌을 피한다. 대신 농담처럼 던지고 걱정하는 척 말하고 조언하는 척 하면서 상대를 흔든다. 문제는 그 미세한 공격이 쌓이면 관계의 공기가 금세 탁해진다는 것. 대화가 끝나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는 이상한 자책만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간접적 적대야말로 영혼을 가장 빠르게 침식한다고 했다. 숨은 공격자는 바로 그 침식의 화신이다. 겉으론 온화한데 실제 목적은 단 하나, 상대를 조금씩 낮추는 것. 직접적 비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도 쉽다. 내가 언제 그냥 농담이었어라는 말로 무력하게 만든다. 이 유형의 특징은 분명하다. 칭찬 속에 미묘한 깎아내림이 있고, 걱정 속에 평가가 있고, 대화 속에 우월감이 숨겨져 있다. 결국 상대가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니체는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말은 대부분 부드럽다고 했다. 숨은 공격자가 정확히 그렇다. 박력은 없지만 침투력은 강하다. 정면 공격보다 훨씬 오래 남는 상처를 만든다. 대응은 간단하다. 의미를 해석하지 말고 감정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대화를 마쳤을 때 기운이 빠지거나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것이다. 반박하려 애쓰지 말고 설득하려 하지도 마라. 이 유형은 반응을 먹고 자란다. 할 일은 하나다. 거리를 두고 공적인 말만 남기고 사적인 이야기를 넘기지 않는 것. 숨은 공격자는 소리 없이 관계를 썩게 만든다. 가까이 둘 이유는 없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위험해지는 인간 유형이 있다. 겉으로는 성격이 밝고 착해 보이는데 정작 약속기한 경계 같은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들은 악의가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타인의 시간을 갉아먹는 경계 없는 인간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단순하다.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긴다. 마감은 늘 사정이 생겨서 미뤄진다. 연락의 텀은 들쑥날쑥하고 책임은 대개 주변 환경 탓으로 정리된다. 본인은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혼란을 부르는 인간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하라고 했다. 경계 없는 사람은 의도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가 재앙이다. 당신의 일정이 꼬이고 감정이 흔들리고 시간의 흐름 자체가 흐트러진다. 무질서한 사람 곁에서는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들은 상대가 받아주면 더 느슨해지고 거절하지 않으면 요구는 점점 커진다. 그러다 당신이 한번 단호해지면 왜 갑자기 그래라며 피해자처럼 반응한다. 사실 갑작스러운 건 그들의 무책임이지 당신의 단호함이 아니다. 니체는 반복되는 무질서를 묵인하는 자도 무질서의 공범이 된다고 말했다. 경계 없는 사람을 계속 받아주는 순간 결국 그 무질서에 당신도 끌려 들어간다. 그들의 생활 패턴이 당신의 리듬을 집어삼키기 때문이다. 이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 미안하다는 말과 실제 변화가 일치하는가? 약속을 어긴 뒤 책임을 바로 회복시키는가? 아니면 다음에도 같은 이유를 반복하는가? 대응법은 복잡하지 않다. 경계 설정, 일정 공유 최소화, 책임의 절반을 대신 떠안지 않는 것. 이 유형은 고쳐지기 어렵고 결국 주변의 안정감을 무너뜨린다. 당신의 시간과 리듬은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돼야 한다. 살다 보면 유난히 감정의 무게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있다. 본인은 힘들면 바로 연락하고, 바로 털어놓고, 바로 공감을 요구한다. 그런데 정작 타인의 감정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이런 인간을 감정 독점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겉보기엔 솔직하고 인간적이다.
하지만 실은 모든 관계를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대화의 흐름, 일정, 분위기까지 전부 자신 상태에 맞춰야 한다. 타인의 리듬을 고려하지 않으며 상대가 힘든 상황에도 잠깐만 얘기 좀 들어줘라며 감정을 쏟아낸다. 쇼펜하우어는 한 사람의 감정적 허기 때문에 다른 이의 삶이 피폐해진다고 했다. 감정 독점가가 바로 이런 파괴를 만든다. 그들은 공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안심된다. 결국 상대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스스로의 기운이 점점 약해진다. 이 유형의 신호는 뚜렷하다. 당신의 말은 금세 끊기고 상대의 감정 서사만 길어진다. 위로를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거리를 두어도 요즘 왜 멀어졌어라며 불안을 투사한다. 감정 노동을 계속 요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남의 불안을 대신 감당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은 그 사람의 연장선이 된다고 말했다. 감정 독점가에게 끌려다니는 관계는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 관계가 길어질수록 당신의 평온은 빠르게 무너진다. 대응은 명확하다. 감정적 요청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타이밍을 스스로 결정하라. 지금은 어렵다는 문장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감정 독점가는 거절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경계를 인식하지 못한다. 경계를 보여주지 않으면 관계는 끝없이 가벼워지고 결국 당신 혼자 감당하게 된다.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는 제한돼 있다. 누군가의 불안을 흡수하느라 당신의 삶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 감정은 나눌 수 있지만 떠맡을 필요는 없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말은 정말 멋지게 하는데 막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거의 없는 인간이 있다. 계획은 크고 비전은 화려하고 다짐은 거창하지만 정작 결과는 늘 제자리다. 이런 유형을 공허한 약속가라고 부른다. 이들은 매력적이다. 자신감 있어 보이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처음엔 이 사람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 매력은 실력이 아니라 언어로 만든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니체는 말로만 미래를 말하는 자는 현재에서 도망치는 자라고 했다. 공허한 약속가는 바로 그 도망자다. 말을 크게 해야 불안을 덮을 수 있고 타인의 기대를 빌려야 자신이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몇 가지 뚜렷한 패턴을 가진다. 계획은 매번 새롭지만 오래가는 것이 없다.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시기가 안 좋았다고 합리화한다.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쉽게 끌어오지만 막상 실행 단계에서는 책임을 흐린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당신도 그 환상에 조금씩 끌려간다는 점이다. 큰 말을 듣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라는 희망 고문이 시작되고 결국 당신의 시간만 소비된다. 그들의 미래 이야기는 당신의 현재를 잠식한다. 에픽테토스는 행동 없는 말은 짐이 된다고 했다. 공허한 약속가는 바로 이 짐을 주변에 떠넘긴다. 당신이 투자한 시간, 감정, 기대는 결국 그들의 말 속에서만 존재하는 미래에 묶여버린다. 이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보라. 큰 계획을 말할 때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대응법 역시 복잡할 필요 없다. 그들의 말에 감탄하지 말고 검증되지 않은 미래에 기대지 말고 당신의 시간과 현실을 우선하면 된다. 공허한 약속가는 결코 당신을 끌어올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환상 속에서만 살아간다.
당신까지 그 환상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 주변을 유심히 보면 이유 없이 문제를 만들고 감정적 파동을 일으키고 조용한 자리에 굳이 불씨를 던지는 인간이 있다. 의도는 단순하다. 혼란 속에서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 바로 지속적 소란가다. 이들은 일상이 평온해지면 오히려 불안해한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 의미를 부풀리고 갈등을 확대하고 타인의 감정에 불을 붙인다. 그들의 목표는 해결이 아니라 감정의 흔들림 자체다. 쇼펜하우어는 소란을 즐기는 자는 타인의 고요를 훔치는 자라고 했다. 지속적 소란가는 그 고요를 지속적으로 파괴한다. 대화는 늘 자극적이고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감정은 피로하게 뒤틀린다. 이들의 특징은 명확하다. 단순한 이야기도 갈등 구조로 재해석한다. 오해를 풀기보다 의심을 키운다. 화해보다 논쟁에 익숙하다. 주변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야 자신이 중심에 선 느낌을 받는다. 니체는 불안한 영혼은 주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다. 지속적 소란가가 바로 그런 인간이다. 곁에 있으면 평범한 하루도 괜히 복잡해지고 당신의 감정은 그들이 뿌린 소란에 휘말려 소모된다. 이 유형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보라. 상황을 가라앉히는가 아니면 더 흔들어 불편함을 키우는가. 대화의 끝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이유 없는 피로만 남는가. 대응은 명료하다. 불필요한 논쟁에 참여하지 말고 감정적 이슈를 즉시 끊고 관계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들의 혼란에는 구조가 없고 끝도 없다. 당신이 균형을 잃는 순간 그 소란은 더 깊게 파고든다. 당신의 감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누군가의 혼란이 당신의 일상이 되도록 놔두지 마라. 소란은 전염된다. 평온 역시 선택할 수 있다.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잘라낼 사람을 주저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오늘 내용이 그 기준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길 바란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신이 공감한 유형을 댓글로 남겨달라.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평온을 만든다.